자, 섹션 4입니다. 운영체제의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 자, 1-44페이지입니다. 자, 1번 유닉스. 자, 유닉스 잘 알아야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서버와 좀 많이 관련되죠. 우리 보안이 또 서버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클라이언트 보안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개론적으로 먼저 알고, 물론 클라이언트 보안과 서버 보안이 또 파트가 나눠져 있죠. 자, 유닉스입니다. 자, 1960년대 후반에 AT&T사의 벨연구소에 개발한 그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모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캔버, 톰슨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어셈블리 개발했는데 뭐다. 결국엔 그 세 번째 73년 댄스리치에 의해서 그 이식성이 뛰어난 C 언어로 유닉스 시스템을 재작성해서 개발했다는 거. 유닉스는 C 언어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리눅스 C 언어로 돼 있죠. 자, 특징. 대화식 운영체제, 멀티태스킹, 그죠? 대화식 운영체제. 그렇죠. 막 입력하는 대로 응답해주죠.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죠. 멀티유저,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죠. 계층적 파일 시스템, 계속 트리 구조라고 했어요. 계층적 트리 구조. 이식성, 유연성, 호환성, 입출력, 방향전환,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명령을 연결해주는,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보안 및 보호 기능, 각종 디바이스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종류는 유닉스 시스템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선OS, 그리고 솔라리스, HP 유닉스, AIX는 이제 IBM에서 나온 것들이고, 리눅스는 리눅스 토발체에서 공개형, 오픈소스로 개발된 겁니다. 그죠? 종류는 알아두시면 되고. 자, 구성요소에 이제 커널이 나오고,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운영체제의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 제목은 적어놓고 합시다. 자, 공사. 사례별 특징 및 주요 기능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닉스죠. 자, 유닉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닉스. 근데 대부분 리눅스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도 유닉스와 리눅스는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모태가 유닉스를 모태로 해서 리눅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자, 구성요소 커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초반에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 구조와 그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 그럼 이 전체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찌그러지죠. 자, 운영체제 둥글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죠. 여기 지금 커널이 나왔어요. 커널을 한 이쯤에다가 둘까요? 네, 커널. 영어로도 좀 씁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쉘을 끼래요. 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체는 이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죠? 운영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사용자는 물론 여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로 쓰게 되죠. 여기서 이제 커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정리를 이제 한번 하나하나 해 가는 거예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한다. 그렇죠. 부팅이 되면서 그 리눅스 같으면 부트 디렉토리를 읽어서 커널을 주기억장치에 로드를 한다는 거죠. 보면.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한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프로그램, 커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주기억장치로 로드가 돼요. 부팅이 될 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도 주기억장치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죠? 요 인터페이스 연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입출력 디바이스 관리, 프로세스 간 통신, 데이터 전송 및 변환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이 커널은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이 커널은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기억장치에 상주하는 핵심 요소라고는 하지만 운영체제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 역할을 거의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맨 밑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그 다음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뭐 프로세스 하드웨어 관리니까 그죠?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뭐 입출력 관리, 주변 장치 관리입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지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등등등등.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봅시다. 예, 커널의 역할을 보니까 프로세서 컨트롤, 하드웨어. 여기 뭐 CPU로 보면 되죠. 이렇게 CPU. 프로세서 컨트롤.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운영 프로그램 명령을 쉘로 내려서 보내면 해석을 해서 운영 누구로? 커널로 보내줘요. 커널이 다시 하드웨어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단위 하드웨어의 어떤 요청도 이렇게 되고 또 커널이 쉘로 전달하게 되면 쉘은 번역을 해서 누구한테?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컨트롤 하겠죠. 서브 시스템, 뭐 프로세스 안에 그 커널 안에 보니까요. 주변도 내부 프로세서 통신, 인터프레스, IPC 통신을 말하는 거죠. 프로세서들 간의 통신, 프로세서 관리가 있으니까. 프로세서?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프로세스고,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다르죠. 프로세서 관리. 이건 하드웨어고 얘는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하드웨어 관리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서 통신, 내부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스 통신. 위에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 이해고요. 자, 스케줄링 하죠. 우리가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 누가 다 운영체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닉스에서는 커널이 한다는 얘기죠. 그 윈도우즈에서는 커널의 역할이 아주 약하다라고 했어요. 미약하고. 메모리 관리자, 메모리 관리 역할을 한다. 이것이 커널의 역할이에요. 커널의 역할. 다죠. 운영체제가 하는 거 다. 그 다음 쉘을 한번 볼까요? 쉘. 야, 명령을 번역하여 프로그램으로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 또는 번역기라고 한다. 얘는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 자, 볼까요? 얘는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줄글 전체 기억 못하면 여기 제가 판사해드리는 키워드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자,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그죠?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커널은 뭐예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이 그림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을. 주기억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자, 커널은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한다라고 했어요. 쉘은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하지 않아요.
그 특징적입니다. 얘는 규격장치에 상주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험에서 쉘은 규격장치에 상주하고 땡입니다. 틀려요.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보조기억장치에서 교체 처리가 가능하다. 규격장치가 아니라 어디에?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처리가 가능하다. 자, 도스 운영체제의 커맨드 컴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지금 쉘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이쪽에다 적을까요? 저 부족하니까. 자, 도스 운영체제에 커맨드컴과 도스의 커맨드컴이 있습니다. 커맨드.com 이게 부팅하면 커널 역할을 해요. 참 쉘 역할이죠. 쉘 커널이 아니라 쉘. 뭐 커맨드 명령어잖아요. 얘도 명령어 해석기잖아요. 명령어 해석기. 명령어 해석기. 커맨드컴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은근히 나와요. 시험에. 박스 처리에서 뭐 도스의 커맨드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용자와 어떤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나오면 뭐 쉘이죠. 뭐 커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그인할 때 가장 먼저 수행이 되며, 그렇죠. 쉘을 사용하니까 명령을 우리가 입력해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단말기로부터 받은 명령을 커널로 보내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명령어 해석하겠다. 명령 커널로 보내게 되죠. 자, 커널로 그대로 하면 돼요. 단말장치로 받은 명령어를 해석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커널한테 보낸다는. 그죠? 명령을 커널에게 보내는 거야. 커널로 전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 언어이기도 하며 쉘 프로그램도 하게 됩니다. 쉘 프로그램 하기도 해요. 쉘에 해석될 수 있는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쉘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크립트 언어라는 얘기도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 자,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야. 다음 유니스 명령뿐만 아니라 특별한 쉘 프로그래밍 언어도 포함된다. 스크립트 언어.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로서도 작동을 한다. 이게 쉘 얘기예요. 그죠? 여기 3개. 이쪽 3개.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쉘, 커널.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운영체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유닉스의 3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그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 세 번째. 파일 시스템. 자,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파일 시스템이란 뭐냐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파일 관리 체계이다. 앞에서 파일 시스템일 때 얘기했었죠. 그 다음 컴퓨터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 또는 체계, 이런 것들을 총체계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찾기 위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데, 파일 시스템은 그 준비의 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파일에 이름을 붙이고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 파일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나타내는 체계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닉스에서는 3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세요. 유닉스의 3요소라고 그래야 돼요. 3요소 또는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커널입니다. 커널. 그 다음 쉘. 세 번째가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리눅스에서는. 커널, 쉘, 그다음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가 리눅스의 3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유닉스에.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까지도 했다. 파일 시스템은 전에 한번 이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66피치 넘어가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가 나와요. 파일 시스템 구조. 중요하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부트 블록. 부팅 시 필요한 코드를 지정하고 있는 블록이다. 부트 블록. 자, 파일 시스템 구조. 이게 파일 시스템인데 구조가 나오죠. 구조. 자, 파일 시스템 구조. 네, 첫 번째 뭐 나와요? 부트 블록이 나오죠. 부트 블록. 그 다음에 슈퍼 블록. 세 번째가 아이노드 블록. 중요하죠. 아이노드 블록은. 그 다음 네 번째가 데이터 블록.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 구조는 특히 이 중에서 왕중어. 자, 얘 별 3개. 그 중에 얘 별 2개. 나머지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노드 블록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하나 보면 부트 블록은 이제 부팅 시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이고, 슈퍼 블록. 자,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이다. 그래서 슈퍼 블록입니다. 파일 시스템 전체적인 정보를 누가 슈퍼 블록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로그인 볼륨이라든가 4096바이트의 그 옵셋에 위치하며, 그러니까 4096바이트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크기는 4096바이트라는 거죠. 슈퍼 블록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dump fs라는 명령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은근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 슈퍼블럭이 손상되었을 때 조치 방법으로는 fsck 명령을 사용한다. 슈퍼블럭보다는 파일 시스템 체크입니다. 이게 fsck가. 그죠? 파일 시스템 체크. fsck라고 그래요. 파일 시스템. 자, 파일 시스템 체크. 그래서 fsck. 슈퍼블럭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체크하거나 할 때도 fsck를 쓰고요. 저장 정보.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슈퍼블록도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 블록의 개수라든가 실린더, 그룹의 개수, 그 데이터 블록과 단편의 크기, 하드웨어 설명, 마운트 위치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상당히 범위가 좀 크죠. 뭐보다? 아이노드 블록보다는 커요. 자, 보시면 알겠어요. 자, 아이노드 블록 보면은 각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록이다. 그냥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디렉토리 모든 정보죠. 모든 정보.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노드 블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의 내에 있는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개별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아이노드 블록이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파일의 실제 주소로서 파일 앞부분의 블록 번지를 일부 직접 갖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일부 직접 갖고 나머지 블록 번지는 간접으로 갖는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모든 파일은 반드시 하나의 아이노드 블록을 갖는다. 그렇죠. 모든 파일은, 자, 모든 파일은, 모든 파일은 일개의 할게요. 일개의 아이노드 블록을 갖는다.
이건 틀립니다. 하나의 파일이 두 개의 아이노드 블록을 갖는다. 틀려요. 그죠?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아이노드 블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대1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정보. 예, 중요합니다. 파일의 소유자, 파일의 유형, 접근 권한, 접근 시간, 파일의 크기, 링크 수, 저장된 블록 주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여기다 적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시 한번 파일의 소유자, 파일의 유형, 접근 권한, 접근 시간, 파일의 크기, 링크 수, 저장된 블록 주소까지 파일과 디렉토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저장.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올 때 됐어요. 아이노드 블록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블록. 이건 데이터 저장되는 거예요. 자, 디렉토리별로 디렉토리 그 엔트리의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이다. 그렇죠. 직접 데이터가 저장된 블록이에요. 파일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는 파일에 대한 정보, 다른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다. 자, 이 중에 왕중왕은 누구다? 아이노드 블록입니다. 그리고는 슈퍼블록. 이 전반적인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 그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는 파일 구조입니다. 유닉스의 경우 파일은 아이노드 블록과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된다. 유닉스에서 파일의 구조는 뭐? 파일의 구조는 아이노드 블록과 이렇게 데이터 블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파일은, 그죠? 파일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두 개를 더 칩니다. 이렇게. 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옵니다. 안 나왔을 뿐이야. 안 나왔을 뿐이야.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닉스, 리눅스 파일 구조를 보이죠?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대로 구조로.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파일의 구조, 파일 시스템의 구조인데, 이번에는 뭐? 디렉토리의 구조입니다. 디렉토리의 구조. 6번. 6번이죠. 디렉토리의 구조입니다. 봤더니 여기에 슬래시 하고 이하 이렇게 있죠. 슬래시 빈부터 이렇게 있고, 자, VAR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리눅스, 유닉스에서의 이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얘를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요. 얘를 루트 디렉토리. 물론 여기에도 루트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계정의, 자, 리눅스의 대빵이 누구예요? 루트죠, 루트. 윈도우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그 루트의 홈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루트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중에 최상위 디렉토리를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CA 중에 최상위 CA를 뭐라고 그래요? 루트 CA라고 하듯이. 디렉토리의 최상위. 이것을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슬래시로 표시가 돼요. 윈도우즈에서는 얘가 C 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슬래시가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그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라고 앞에 항상 슬래시가 붙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67페이지 위에 보면 그 이하도 여러 개 서브 디렉토리를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 루트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디렉토리를 보면 빈 디렉토리 한번 보세요. 바이너리 디렉토리입니다. 그 시스템 바이너리에서 약어로 이진 파일이며 리눅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자, 기본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예요. 기본 명령어 저장. 여기가. 기본 명령어. 기본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USR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디렉토리고, 자, etc 디렉토리가 나오네요. 자, 이 etc 디렉토리. 자, 얘는 좀 알아야죠. etc 디렉토리. etc라고 아니에요. 중요한 디렉토리예요. 리눅스에서. 예, 뭐냐면 리눅스 시스템에서 각종 환경 설정과 관련된 그런 파일과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디렉토리다. 여기는 뭐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된다.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이 된다. 물론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 환경 설정 파일에도 저장이 된다 이거예요. 환경 설정 파일에도 저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SBIN 디렉토리. 이건 시스템 바이너리입니다. 시스템 바이너리. 그래,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디렉토리다. 시스템. 그러니까 빈 디렉토리는 바이너리 디렉토리는 기본 명령어가 예를 들어서 뭐 카피라든가 MV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지만 시스템 바이너리는 시스템 관리 명령어. 예를 들어서 뭐 change on이라든가 또는 뭐 리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시스템 관리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각종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하는 디렉토리죠.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중에 꼭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불러다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다 쓰게 되죠. 그런 모듈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 var 디렉토리입니다. 자, var 디렉토리. 베리어블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죠? 같죠? 자, 여기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적인 파일이 저장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운영 중에 변동되는 파일 있죠. 변동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변동 파일. 뭐 로그, 예를 들면 뭐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죠. 뭐 로그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누가 접속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냐면 메일에 관련된 거, 또 프린터 스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입니다. 스풀과 관련된 거. 계속 변동되는 데 중요하죠. 그다음 각종 시스템 로그 파일이라든가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보안 기록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메일 서버를 운영한다면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메일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디렉토리가 또 variable 디렉토리입니다. 그다음 템프 디렉토리. 자, 임시 디렉토리로 자, 스티키 비트 설정이 되어 있음 이렇게 돼요. 스티키 비트. 자, 이건 템프 디렉토리라 임시 디렉토리입니다. 별로 중요한 디렉토리 아닌데 왜 중요하냐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안에 취약한 템프 디렉토리가 보안에 취약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죠? 스티키 비트가 들어있다. 스티키 비트. 스티키 비트가 설정됐다.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다른 사용자가 이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또는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나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보안에 취약해요. 그런데 왜 스티키 비트를 템프 디렉토리에다가 설정을 해놓느냐? 취약한데 공유해서 사용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프린터라든가 리눅스 사용하다 보면 어떤 디렉토리에 여러 사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소유자의 권한을 가져야지만 운용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스티키 비트를 취약하면서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설정을 해놨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스티키 비트에서 템프 디렉토리는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죠? 1, 2차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특수 비트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수 비트는 항상 시험 1순위입니다. 스티키 비트, set UID, set GID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디렉토리 그다음에 이제 루트 디렉토리가 나오죠.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 홈 디렉토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홈 디렉토리. 자, 슬래시 루트 이 홈 디렉토리와 이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PROC 프로세스 각종 시스템 프로세서라든가 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하드웨어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가상 파일 시스템이 슬래시 PROC 디렉토리입니다. 잘 기억하고 슬래시 div
디바이스 디렉토리입니다. 시스템의 각종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예를 들어 CD롬이라든가 또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들 다 리눅스에서, 유닉스에서는 드라이브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없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그에서만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항상 파일 시스템으로 인식을 한다. 그런 파일 시스템에 디바이스 장치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디바이스 디렉토리다. DV. 여기는 뭐? 시스템에 장치 파일들이 들어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홈 디렉토리입니다. 이건 은근히 중요하죠. 우리 집 같지? 홈하니까. 진짜 우리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럼 누구네 집이냐 이거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이죠. 일반 사용자들의 계정 디렉토리입니다. 계정 디렉토리. 아까 루트가 쓰는 거, 루트 아까 안 적어놨는데요. 홈 있고, 루트도 하나 여기다 적읍시다.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루트는 리눅스의 대빵이죠. 관리자 아닙니까? 이 관리자가 사용하는 루트의 홈 디렉토리예요. 일반 사용자들은 이 홈 디렉토리, 계정을 유저이드라는 명령으로 계정을 생성하지 않습니까?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이 홈 디렉토리 밑에 그 계정 디렉토리가 다 일반 사용자들은 생성이 됩니다. 물론 거기 쉘 정보도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루트 디렉토리는 그래도 리눅스에서 대빵이기 때문에 방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루트의 홈 디렉토리예요. 홈 디렉토리. 디렉터리죠. 씁시다. 터리 쓸까요? 디렉터리. 얘는 일반 사용자들의 홈 디렉토리고요.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그래도 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판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닉스의 시스템 명령어가 나오네요. 그죠? cd는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전환을 할 때. 그다음 copy는 cp, 복사를 할 때. mv, move, 파일을 옮길 때. 또는 한 군데 더 씁니다. 파일 네임을 바꿀 때. 리눅스에서는 파일 네임을 바꾸는 명령은 없습니다. mv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 rm,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물론 파일은 rm으로 하지만 디렉토리 삭제할 때 마이너스 R 옵션을 주게 되죠. nkdir, 이거 mak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때. rmdir, remov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삭제를 할 때. pwd, 이것은 뭐 현재 리눅스 같은 경우, 유닉스 같은 경우는 최종 디렉토리만 프롬프트에, 물론 뭐 쉘에서 설정하면 전체를 다 표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최종 디렉토리만 프롬프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디렉토리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뭐 밑에를 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pwd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절대 경로가 다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 현재 작업 디렉토리 화면 출력. 그다음 cat 명령,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텍스트 파일을 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텍스트 파일도 보지만 텍스트 파일 생성할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 내용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쇄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간단하게 어떤 파일을 내용을 볼 때 사용한다. 뭐 도스에서는 타이프 명령하고 같다라고 기억하셔도 좋고요. 체인지 모드, 얘는 퍼미션을 변경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퍼미션. 파일의 퍼미션, 뭐 읽기만 할 거냐, 쓰기만 할 거냐, 또는 실행할 거냐, 모두 다 가능하게 할 거냐, 사용할 때 퍼미션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8페이지 나옵니다. PS, 이건 프로세스 스테이트라 프로세스의 상태를 볼 때, 프로세스 상태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리눅스를, 이 명령어들을 한번 쭉 입력하고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흥분하게 되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프로세스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 그 다음 타르, 얘는 파일을 묶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나오고 까탈스럽게 나오면 타르는 압축 기능은 없어요. 디렉토리라든가 파일을 묶는 기능밖에 없어요. 다만 압축을 하려면 옵션을 주죠. 뭐 Z 옵션, G 옵션을 줘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타르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묶는 역할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압축 기능은 없습니다. 압축을 하려면 옵션을 줘야 된다는 거고, 유닉스나 리눅스 압축하려면 컴프레스라든가 또 풀을 때 디컴프레스 또는 Gzip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연집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런 압축 프로그램이 있고요. 타르는 묶는데 중점을 둔다.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패스WD, 패스워드는 자신의 암호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계정을 유저 애드로 생성을 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을 시켜줘야 되죠. 계정을 생성하면 랜덤하게 패스워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을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이 passwd,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로 계정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요. change 그룹도 변경해 줄 수가 있다. 뭐 테스트 그룹이라든가 또는 뭐 키사 그룹 이렇게. change on, 소유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로트라든가 테스트라든가 뭐 인포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SU, 이거 스위치 유저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리눅스 시스템 안에 일반 유저로 들어가면 프롬프트가 어떻게 뜨나요? 리눅스 시스템 안에. 프롬프트가 인발 유저라고 하면 달러로 이렇게 떠요. 루트로 로그인하면 뭐로 떠요? 이렇게 샵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일반 유저로 접속했을 때 루트로 접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SU, 스위치 유저하고 루트라고 치면 됩니다. 당연히 뭘 물어봐요? 비밀번호, 패스워드 당연히 물어보죠. 이게 루트로 감히 함부로 접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입력시키면 루트로 로그인이 되겠죠. 이때 이 명령어가 스위치 유저, SU입니다. SU. 유저 애드, 유저 추가시킬 때 유저 애드 한 칸 띄고 뭐 테스트 계정이면 테스트. 당연히 계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있다라고 해서 한 시스템에 계정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유저 딜리트에서 유저 딜. 그래서 이렇게 유닉스 명령어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닉스에 런 레벨이 있어요. 유닉스는 부팅 혹은 재부팅을 할 경우에 선택되는 모드이다. 인인 명령으로 모든 선택이 가능하고, 인인 명령은 리눅스 프로세스 중에 아주 대빵 프로세스가 이닛입니다. 모든 프로세스의 상위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관리 디렉토리에 있는 것은 etc 밑에 init 탭 파일에 두 번째 필드에서 이 런 레벨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제로는 헐트, 안전하게 종료를 하는 겁니다. 헐트. 그 다음 1은 싱글 유저로 접속하고, 2는 멀티 유저로. 하지만 네트워킹은 안 돼요.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도 그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할 때가 있죠. 안전 모드로. 그럴 때는 네트워킹이 안 되죠. 그런 것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3, 멀티 유저 모드고 얘는 풀 멀티 유저 모드는 다 됩니다. 다만 텍스트 모드라는 거예요. 텍스트 모드.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 기본 모드가 이 런 레벨 3가 되겠습니다. 4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멀티 유저 모드인데 얘는 X 윈도우즈로 부팅이 되죠.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처럼 유닉스, 리눅스에도 X 윈도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편리하게 마우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드로 되는 것이 런 레벨 5. 런 레벨 6는 리부트입니다. 리부트 할 때 런 레벨 6. 당연히 뭐 init 한 칸 띄고 여기에다가 한 칸 띄고 6에도 리부팅이 돼요. 명령어로 리부트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셧다운 -r 리부트 now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명령어는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요 대빵 프로세서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런 레벨까지. 또 은근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렉토리 얘가 어디에 있느냐. 리눅스의 모든 환경 설정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다? etc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런 레벨을 설정하는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etc 밑에 init 탭이라는, init이 쓸 수 있는 테이블 탭, init 탭입니다. ttab. 요 디렉토리의 이 파일이 런 레벨을, 그죠? 런 레벨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용 파일이라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눅스가 남았네요. 지금 뭐 유닉스, 리눅스가 다 공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눅스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핀란드의 리눅스 토발치에서 1991년에 개발되었으며 처음에는 인텔에 장착된 컴퓨터로 개발됐다. 현재 인텔 CPU뿐만 아니라 그죠? CPU를 장착한 PC와 워크스테이션까지 이식되고 있어. 그죠? 리눅스 사용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용보다는 서버용 운영체제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가 요즘에 뭐 지금 91년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리눅스 거의 판이죠. 거의 유닉스보다도 리눅스 판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는 뭐 아직 일반 유닉스, 뭐 아까도 AIX라든가 HB 유닉스 또는 솔라리스, 써노S 많이 쓰지만
리눅스 거의 판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쓸 거고. 여러분들이 또 스마트폰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이 뭐예요? 리눅스 기반이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리눅스를 잘 배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도 리눅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거의. 유닉스가 뭐 거의 리눅스 유사하기 때문에. 특징,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다중처리 운영체제로 다중작업, 다중사용자 환경이다. 그렇죠. 거의 뭐 모든 플랫폼 다 나옵니다. 선스팍에서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물론 배포판이 달리 나오지만 커널과 라이브러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 유틸리티와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프로그램은 공개 소스와 공개 프로그램을 이게 좋습니다. 리눅스는 공짜예요. 공짜. 저만 좋아하는 공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1-69에서 프로젝트 개발 그룹에서 인터넷에 공개 소스로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의 해커들이. 여기서는 존 쪽의 해커입니다. 그 해커들이 개발을 해서 소스를 공개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물론 배포판 여러 개 있죠. 뭐 지금 뭐 센토스라든가 우분투, 뭐 데비안, 뭐 페도라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계속 커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기본 구조가 유닉스와 유사하며 안드로이드나 인베디드 커널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 엄청나죠. 안드로이드 폰이 싸고 저렴한 이유가 있죠. 리눅스 공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체제를. 파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유닉스 파일 시스템보다 강력한 기능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 기능 뛰어납니다. C 언어로 작성되어 이식성, 확장성, 개발성이 뛰어나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이건 뭐 운영체제니까 똑같은 거죠. 그냥 프로세스 생성. 여기 있을 때 그 프로세스에서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생성하는 그 명령어가 뭐예요? 포크라고 그래요. 포크. 그 다음 탑 명령어와 PS 명령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탑 명령어는 리눅스 시스템의 모든 메모리 사용률이라든가 CPU 사용률, 프로세스 사용률들을 다 볼 수 있는 명령어가 TOP예요. TOP, 탑. 그 다음 PS는 프로세스 스테이트에서 프로세스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스테이트. 물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에 뭐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명령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알아야 되고요. 탑 명령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메모리, CPU 사용량, 체크 및 러닝 타임을 알 수가 있다. 얘기했었죠. 포크, 프로세스 생성할 때 그다음 탑 PS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암호 관리 체계, 뭐 리눅스에서 암호는 etc 디렉토리 환경 설정 파일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자, etc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패스워드 다 환경 설정 파일이죠. 그 안에 이제 패스워드 파일이 있고 이거는 평문 패스워드. 파일 안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파일은 관리자 계정만을 읽을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돼서 저장된다. 패스워드 파일에는 암호화 자리만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 암호화 자리만 있고 그리고 섀도우 패스워드에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두 번째 필드에 저장이 된다는 거.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버 보안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줄게요. 그 필드마다도. 시험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 또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에서 패스워드는 특히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패스워드 파일 그리고 섀도우 파일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패스워드에 적용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PAM, 그죠? 플러거블 어센티케이션 모듈, 장착식 인증 모듈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etc 밑에 섀도우 파일로 암호에 접근한다.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패스워드 파일이나 섀도우 파일로 인증을 해요. 하지만 장착식 모듈인 팜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파일 소유권과 접근 권한, 디크상에서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소유권과 접근 권한, 확인 명령어는 -LLL. 모든 자세한 정보를 볼 때 리눅스에서는 L이죠. L 명령 결과를 공백으로 가면 7개의 필드로 구분되어 있다. 뭐가? 패스워드 파일이요. 패스워드 파일. 그러면 소유권, 퍼미션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아까 배웠죠? 체인지 모드. 체인지 모드. 여기서 체인지 모드는 명령을 보면 퍼미션 바꿀 때는요. 체인지 모드예요. 모드 파일. 퍼미션, 뭐 예를 들어 77 주면 테스트.텍스트를 바꾼다. 테스트.텍스트를 바꾼다. 엔터 치면 됩니다. 이렇게. 체인지 모드에 퍼미션을 바꿀 때. 자, 이제 세 번째 보안 운영 체제 나옵니다. 보안 운영 체제 뭐 지금까지 다 해온 것들의 종합 토탈 솔루션 운영 체제입니다. 거기에 보안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면 되죠. 운영 체제 보안 상결함으로 발생할 가능한
발생 가능한 각종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체제 내에서 보안 기능이 추가된 그런 운영체제다. 그렇죠. 서버 보호, 시스템 접근 제한,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제한, 사용자의 권한 내에서 정보 접근 허용, 응용 프로그램 버그를 악용한 공격으로부터 보호 등에 요구되는 운영체제이다. 그러니까 보안 운영체제니까 기존 운영체제에 보안 기능을 좀 추가해서 넣어줬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힘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와, 지금 챕터 1, 거의 운영체제 파트를 끝내는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 앞에. 자, 1-7페이지. 자, TC색은 보안 정책, 책임성, 보증 및 지속적인 보호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 미국에서 하는 오렌지북이라고 나중에 이걸 배울 겁니다. TC색은 7가지 등급 D부터 C1, C2, B1, B2, B3, A1으로 분류되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입니다. 장점, 단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 기준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 보안 운영체제의 핵심 기술.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 정보 영역의 분리, 당연한 거죠. 정보를 분리시켜 놓으면 어떤 침입을 받더라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분리. 보면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나누어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죠. 따로따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겠죠?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격자의 웹서버 공격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웹서버와 관계없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렇죠. 분리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놓는다.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보안 운영체제가 원칙적으로 차단해 버린다. 이걸 정보 영역 분리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 역할 기반 영역 분리. 자, 사용자 역할에 따라 시스템의 제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는 물론이고 루트 사용자 계정이라도 보안 운영체제가 정의한 것 이외의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루트 사용자까지도. 물론 그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커널 수준이냐 일반 사용자 수준이냐에 따라 보호 영역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에 보면 공격자가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전체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그다음 관리자도 어느 영역은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자가 좀 침입이라니까 그렇지만 제어,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보안 운영 체제는. 그 다음 최소 권한의 유지입니다. 자, 사용자가 아닌 프로세스의 그런 관점에서 권한을 제한하는 거. 그렇죠. 프로세서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여하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통제한다 이거죠. 아무리 관리자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까지 관리자가 모두 보거나 읽거나 실행할 수는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권한 원칙입니다. 원칙. 유지도 그렇고요. 그 보안 운영 체제는 그렇게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 커널 레벨의 강제적 접근 통제. 이게 가장 강력한 접근 통제가 됩니다. 가장 하위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에 아주 밀접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운영체제의 하위 계층인 커널에서 정보 보안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부팅이 되면서부터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스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어 정보 보안에 따른 그런 성능 저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부팅을 할 때 커널 수준에서 보안을 강화해 놓는다 이겁니다. 보안 운영체제의 핵심 기술, 정보 영역 분리, 역할 기반 영역 분리, 최소 권한 유지를 시켜주고 커널 레벨에서의 강제적 접근 통제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안 운영체제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물론 앞에 이제 컴퓨터 구조를 살짝 하고 운영체제. 첫 번째 하나의 파트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챕터죠. 챕터 1 운영체제 부분을 오늘로 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챕터 2 클라이언트 보안으로 이제 보안으로 이제 서서히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영체제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그런 감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게 뒤에 클라이언트 보안이나 서버 보안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몇 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 뒤에 클라이언트 보안이나
서버 보안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개우적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챕터 2 클라이언트 보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